자, 오늘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인 주제로는 그 웨스턴 유니온과 그리고 머니그램, 지금 엑스라피드를 쓰고 있죠. 그래서 양쪽이 달러로 멕시코로 송금을 했을 때 양쪽의 뭐 경쟁력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당연히 두 가지 포인트 면에서 볼 거고요. 비용 측면이랑 빠르기, 스피드, 얼마 만에 그걸 처리가 가능한지, 이런 측면으로 두 가지 포인트를 잡아서 비교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비교 뒤에 엑스라피드 관련된 걸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엑스라피드의 작동 방식, 그리고 작동 방식에 따른 효율은 어디에 포인트가 있는지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적인 트래픽을 한번 같이 볼 겁니다. 그래서 볼 거고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눌 겁니다. 그리고 그 밖에 오늘 밸리데이터 소식이 또 있었거든요. 밸리데이터 2개가 추가돼서 리플사의 밸리데이터 비중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좀 더 분산화가 됐죠. 거의 한 10분의 2 정도까지 내려온 것 같습니다. 리플사의 지분이. 그래서 사실상 이제 밸리데이터 측면에서는 완전 분산화가 달성됐다고 얘기해도 될 상황인데요. 왜 그런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뭐 팩토리의 감으로 감 잡았어, 내가 볼 때는 이거 이제 완전 분산화 된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그 XRP 레저 구조상 이제 리플사의 밸리데이터가 10분의 2로 줄어들었다는 게 확실하게 탈중앙화 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지금 화면에 보시는 페드로 달러, 이거 얘네가 엑스라피드 쓰겠다고 선언을 했거든요.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든 스테이블 코인인데, 그것과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소식들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라워라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부터 보시죠. 자, 머니그램과 웨스턴 유니온이 서로 경쟁력이 어떤지, 오늘날 어떤지 비교를 할 건데요. 자, 미리 제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보면은 $1000,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한 120만원 정도를 이제 멕시코로 송금하는데, 포인트로 둘 거는 여기 부분,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 멕시코 페소로, 그리고 여기 피거든요. 이거 추가로 드는 피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받을 때 멕시코 페소로 19,277.53 페소를 받게 돼 있죠. 그리고 저만큼 보내기에 쓰는 비용은 $1,005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수수료가 추가적으로 붙었으니까요. 그죠? 요거고. 반면에 웨스턴 유니온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1,000 보내는 건 똑같은데 받는 거에서 차이가 나죠. 무려 한 200 정도나 차이가 납니다. 환율도 높게 적용을 받았어요. 그죠? 보이시죠? 그리고 트랜스퍼 피가 $3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불할 금액은 $1,003죠. $2, 그러니까 차이가 비용에서는 지금 보면은 $2 플러스 200페소. 네, 여기 보면은 대략 한 20 정도가 $1거든요. 그러면 이거 한 $21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총 $23가 차이 납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죠. $23의 차이가 납니다. 여기다 12 곱하면 우리나라도 나오겠죠. 24,000에다가 36, 27,6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1,000 보내는데 비용 차이에서 27,600원 정도가 차이 나고요. 다만 그러면 스피드에선 어떤지 보면은, 보이시죠? 서비스 타임은 당일이거나 또는 비즈니스 데이로 4일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랜덤이죠. 0에서 4일. 그리고 반면에 머니그램은 미니추라고 나와있죠. 그냥 몇 분이면 된다고 나와있죠. 그러니까 몇 분 만에 이거를 내가 송금해주세요 누르고 나서는 몇 분 만에 멕시코에 있는 그 머니그램 현금 수취가 가능한 곳에서 어디서든지 돈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웨스턴 유니온은 0에서 4일, 당일이거나 또는 4일까지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랜덤이겠죠.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좀 정리를 해볼까요? 비용에서는 대략 3만원 정도
외유가 저렴. 그리고 스피드. 머니그램은 몇 분. 반면에 외유는 0에서 4일 정도 걸립니다. 자, 이건데 이거를 두고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면요. 자, 그냥 있는 그대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뭐 실드 쳐줄 생각은 없어요. 지금 중요한 건 우리한테 팩트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볼 겁니다. 자, 웨스턴 유니언이 그러니까 120만원 번인데 3만원 저렴한 거면 제 생각에는 많이 저렴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어디 땅 파고 3만원 거저 나오는 건 아니죠. 예, 확실히 비용 측면에서는 웨스턴 유니언이 좋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120만원 분액인데 3만원 저렴하면 진짜 많이 저렴한 거예요. 더 한 만원 차이거나 몇천원 차이만 또 몰라도 3만원 저렴한 거는 큽니다. 다만 스피드에서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뭐 웨스턴 유니언 0일 그러니까 당일이 된다고 해도 머니그램의 몇 분이랑은 차원이 다르겠죠. 그죠? 스피드에서 확실히 머니그램이 몇 분, 웨스턴 유니언은 4일까지 최대, 또는 당일이거나, 당일이 근데 몇 분을 의미하는 건 아니니까요. 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왜 이거를 확실하게 짚고선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거기에 있어요. 자, 케이스를 생각해 보세요. 케이스 단순해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두고 고객들이 과연 이 팩트, 그러니까 비용은 웨스턴 유니언이 많이 저렴하고 빠르게 해서는 머니그램이 훨씬 빠른데 이거를 두고 실제적인 고객들이 어떻게 반응할 거냐. 예,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여러 고객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싸기만 하면 돼. 4일까지 걸려도 상관없어. 이런 고객은 다 무조건 웨스턴 유니언이죠. 예, 보나만 하죠. 4일 걸려도 상관없대잖아요. 그러면 더 저렴한 거 쓰겠죠. 그죠? 반대로 나는 좀 비싸도 몇 분 안에 처리됐으면 좋겠어. 머니그램 쓰겠죠. 네, 머니그램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너무 상식적이라 이제 딱 보고도 당연한 얘기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더 나가서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은 국내 송금이 아니에요. 국내 송금이 아니죠. 마치 이거는 요거랑은 다릅니다. 이것과는 다르다. 우리가 실수하기 좋은 건데 어떤 것과 다르냐면 국내에서 송금하는데 국내에서 계좌이체예요. 계좌이체 하는데 A를 쓰면 3만원 저렴한데 4일까지 걸릴 수 있다. 반면에 B를 쓰면 어떻게 되죠? 몇 분 안에 송금이 된대. 자, 지금 제가 또 다른 예를 들었는데 이것과는 다르다고 제가 포인트를 짚고 있어요. 왜 다르다고 얘기하는지 아나요? 근데 내용을 보면 똑같죠? 똑같은데요? 뭐가 달라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정말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다른데 저거는 바뀌어요. 받는 쪽이 멕시코 페소로 받고 보낸 쪽은 달러로 보냅니다. 근데 지금 방금 제가 예를 든 요거 국내 송금예, 이거는 원화로 보내고 원화로 받습니다. 가치가 변하지 않아요. 뭐 며칠 만에 갑자기 뭐 환율이래, 화폐 개혁을 한다고 막 이상한 되게 대대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이상 그 나라의 법정화폐의 국내 가치, 국내에서의 가치가 달라지기 힘들거든요. 4일 만에. 그죠? 근데 이게 아까 위에서 본 것처럼 달러로 보내서 멕시코 페소로 받는 거는 몇 퍼센트의 변화 있습니다. 0. 몇 퍼센트라도 있을 거예요. 환율은 변하니까. 그죠? 당연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요 1, 2번이 상식적인 얘기지만은 방금 짚어드린 포인트 때문에 2번의 케이스도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히나 뭐 되게 급하게 대금을 처리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2번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약간 비싸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1번을 썼을 때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나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지금 보내놓는다고 했고 4일 뒤에 도착하는데 4일 뒤에 환율이
높아지면, 그러니까 멕시코 페소가 달러 대비 더 높아지게 되면은 상관없지만 오히려 기분 좋을 수도 있죠. 반대로 낮아질 수도 있거든요. 예, 이게 바로 볼라틸리티 리스크죠. 예, 그런 이유 때문에 1번이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복잡한 문제예요. 단순한 이런 기본 본질적인 포인트가 있지만, 기준은 있지만, 이게 아무래도 컨버팅 되는 거라, 법정화폐가 바뀌는 문제라 되게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서 볼라틸리티 리스크에서 자유롭고 싶은 사람은 2번은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조건 사람들이 2번을 선택할 것이다를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은 되게 애매합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상황이라 비용을 강조하는 고객은 당연히 웨스턴 유니언을 쓸 거고요. 더 저렴하니까. 그리고 반면에 지금 말씀드린 그런 포인트들 이유 때문에 스피드가 중요하다. 몇 분 안에 처리가 돼야 돼. 이게 중요한 고객들은 머니그램을 선택을 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상황이 그래요. 오늘날의 지금 머니그램과 웨스턴 유니언이 달러로 멕시코 페소로 보냈을 때 오늘날의 경쟁력입니다. 이게 있는 그대로를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현재 기점으로. 자, 여기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면, 첫 번째로는 일단 웨스턴 유니언이 굉장히 헛소리를 짓거리는 허풍쟁이는 아니다 라는 거를 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머니그램은 멕시코구간 엑스라피드 쓰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트에서 앞섰어요, 웨스턴 유니언이. 웨스턴 유니언이 최근에 인터뷰들 그 얘기한 거 아시잖아요. 뭐 사회자가 니네 XRP 그거 뭐 테스트하고 비싸다고 했는데 그거 쓸 새가 없느냐, 또는 최근에 머니그램 파트너십 때문에 머니그램 저렇게 했는데 너희 뭐 하고 있니, 뭐 이런 질문들을 했을 때 딱 하나의 답변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뭐 답변했죠?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세르먼트 시스템보다 저렴한 거 있으면 다 나와보라고요. 우리 계약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없는 걸, 이렇게 답변을 했죠, 항상.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엑스라피드 파일럿 테스트 해봤는데 우리 거보다 비싸, 비용이 많이 들어, 장점이 아직은 안 보인다, 막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었죠. 지금 거기에서도 이제 드러나는 게, 보시면은 3만원 더 저렴해요. 굉장히 관리를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환율 부분에 있어서. 아까 보신 것처럼 환율도 더 높게 취급을 해주거든요. 더 유리한 환율로 지금 적용을 받아요, 웨스턴 유니언을 보냈을 때. 확실히 그런 소리를, 큰 소리를 칠 만큼 뭔가 갖고 있는 건 있다, 확실히. 그거를 좀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머니그램이 어느 정도나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전면적으로 썼을 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비용이 이제 웨스턴 유니언보다 비싸다는 거는 두 가지 정도 고려가 가능한데요. 첫 번째로는 아직 전면적으로 안 쓰고 있는 가능성. 모든 걸 그렇게 처리를 안 하니까 아직은 웨스턴 유니언보다 비쌀 수도 있다. 두 번째의 경우는 뭐가 있냐면은 그만한 스프레드가 안 나온다는 거죠. 엑스라피드 쓸 때. 엑스라피드의 효율성은 어디에 기인하냐면 스프레드에 있습니다. 오더북에 스프레드에 있는데, 스프레드가 넓으면 넓을수록 엑스라피드의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저 정도, 웨스턴 유니언 정도의 저렴한 효율성을 내려면 아직 스프레드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 정도까지 못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저항상. 그리고 3번은 이 가능성도 있긴 한데, 일단은 얘기해보죠. 3번은 뭐냐면, 이미 엑스라피드를 썼을 때 웨스턴 유니언만큼 저렴하거나 또는 더 저렴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머니그램이 그 혜택을 고객들한테 아직 안 주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한 이득을 더 보고 싶다는 거죠, 머니그램 같은 경우. 3번의 예를 들자면, 그죠? 그러니까 기존보다 비용이 저렴해져서 머니그램이 웨스턴 유니언만큼 3만원 더 깎아서 고객한테 제공해도 이득이 남아있는데, 머니그램은 엑스라피드 쓰는 순간에 온디맨드이기 때문에 몇 분 안에 처리가 되잖아요, 아까 보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스피드의 장점을 내세워서 우리는 약간 차별화 서비스, 비용은 살짝 비싸지만 빠르니까 이걸 통해서 고객들한테 조금 비싸도 이 스피드 때문에 써라, 이런 맥락에서 그냥 비싸게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서 삑삑 소리가 나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웨스턴 유니언과 머니그램 거를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부분 때문에 제가 엑스라피드 관련해서 좀
실제 엑스라피드 트랜잭션을 보고 나서 제가 엑스라피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엑스라피드의 효율성이 어디서 나오는지 어디에 기반하는지 이해하시면은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앞으로 소식을 보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 많이. 그래서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은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 아직 약간 되게 로우 레벨 단계로 약간 프로그래머들이 볼만한 인터페이스라 그거보다는 제 프로그램이 찾은 트랜잭션을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오늘 제가 프로그램을 찾은 거는 요겁니다. 뭐 여러 개 있지만 요거 갖고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 계정은 비트스탬프의 계정입니다. 이거는 핫 월렛이고요. 그러니까 타 거래소로 입출금 될 때 사용하는 비트스탬프의 계정이에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은 약 5시간 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빗소로 334.19개가 이동을 했거든요. 예.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을 했는데 보시면은 그 시간에 어디 갔어? 여기 있다. 라이브 트레이드 보면 되는데 그 시간에 나니? 요 시간이거든요. 이렇게 거래가 일어납니다. 똑같이 334.19개. 그리고 빨간색이 셀이거든요. 셀은 뭐냐면은 XRP를 팔아갖고 멕시코 페소로 바꿨다는 얘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비트스탬프에서 봐도 여기 이 부분이에요. 이게 비트스탬프의 하루 거래 내용이거든요. 보시면은 334.21개를 샀어요. 그리고 나서 334.19개를 이동을 시키고요. 그러니까 0.022개가 남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처리했는지까지는 제가 내부적인 로직을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만큼 보내고 저거를 그대로 팔아다가 페소로 바꿨어요. 같은 시점에. 그리고 XRP 레저상에서 빗소 계정으로 이동하는 건 아까 보신 요 부분. 피로 나갔네요. 와, 많이 냈는데 피로. 잠깐만요. 산 거보다 더 나갔는데? 자, 피로 생각보다 많이 썼네요. 0.06개나 썼습니다. 피로. 왜 이렇게 수수료 비싸냐? 굉장히 비싸네요. 허허, 참. 근데 이거는 지금 비트스탬프가 결정을 한 거죠. 트랜잭션을 이렇게 쓰겠다고. 피를 되게 높게 책정해놨네요, 이 친구들이. 자, 어쨌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효율성에 대해 설명드릴 건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엑스라피드의 작동 방식대로 돼 있죠. 첫 번째는 비트스탬프에서 달러로 XRP로 교환이 되죠. 그리고 이 오른쪽이 빗소라고 하면은 여기서 XRP가 페소로 바뀌죠. 그리고 그 전에 당연히 이렇게 거래소 이동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페소로 바뀌면은 멕시코 내 리플렛 멤버한테 넘어가고, 지금 현재는 아마 은행일 겁니다. 멕시코에 있는 은행일 거예요. 리플렛 멤버로 들어와 있는 그 멤버가 받으면은 그 멤버에 있는 계정을 소지한 지금 같은 뭐 머니그램 이런 친구들이 그 계좌에 있는 멕시코 페소를 즉시적으로 이용하겠죠.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돈이 갔을 때 이게 2분 안에 처리된다. 해서 이렇게 머니그램이 소유를 하게 되는 방식이죠. 자, 이 효율성이 어디에 기인한지 좀 설명드릴게요. 왜냐면 웨스턴 유니언이나 이런 것들과 점점 이제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송금업체 중에 XRP를 세틀먼트로 쓰는 업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월드에서, 세계에서 탑에 속하는 송금업체인 머니그램이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머니그램과 타 업체에 아까 보신 것처럼 웨스턴 유니언이든 아니면 UAE 익스체인지든 여기는 이제 리플렛 멤버기는 하지만 엑스라피드를 안 쓰고 있죠. 그런 업체들 간의 이런 경쟁력, 비용 측면이나 스피드 면에서 이제 비교를 계속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교 간에 어떤 상황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엑스라피드의 그런 효율성이 어디에 기인해서 작동하는지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요. 오더북에 제가 기인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핵심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 자, 이게 오더북인데, 자, 지금 보시는 게 빗소의 오더북입니다. 보면은 이쪽이 뭐죠, 여러분들? 예, 이 오더북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래 가격들이 나와 있죠? 예, 멕시코 페소 기준으로 가격이 나와 있고요. 이 가격 기준으로 이 세로층만큼, 이거 XRP 개수거든요. 이 개수만큼 걸려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 누적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격까지는 지금 한 이 정도, 이쯤이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아래 잠깐 볼까요? 뭐 한 개도 걸려 있고 176개도 걸려 있고 184개 이렇게 걸려 있는데 누적식입니다. 누적식. 뒤로 갈수록 오더북 두꺼워지죠. 누적식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누적식 아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잠깐만요. 누적식 맞네. 예, 제가 설명드린 게 맞아요. 누적식 맞아요. 예, 지금 보시면은 이쪽이 이렇게 여기에 쌓인 거 더하고 여기 썸이라고 나와있죠. 예, 계속 더합니다. 이 가격까지. 그러면은 이쯤 가격의 이 정도 높이라는 거는 요 최고점에서 사겠다고 한 가격에서 요 가격까지의 총 사겠다고 한 XRP 개수가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누적식으로 이렇게 쌓여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가격부터 이 가격까지 사람들이 사겠다고 주문 걸어놓은 게 대략 30만 개 가까이 된다는 거죠. 다 합치면은. 자,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멕시코 페소 갖다가 XRP 사겠다는 거죠. 이쪽이 좀 그래프가 짜그러져 갖고 잠깐 그래프 갱신하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대로 나와봐. 자, 이 정도는 돼야지 좀 설명이 되니까 이 정도로 할게요. 자, 보시면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그런 식으로 누적식이고요. 지금 이 가격에 팔겠다고 하는 거죠. 팔겠다고 하는데 이쪽은 반대입니다. 이쪽은 멕시코 페소로 XRP를 사겠다는 거고, 이쪽은 반대로 XRP를 팔아서 멕시코 페소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격에 적혀있는 포인트에서 XRP를 이만큼, 이 세로측에 있는 개수만큼 팔아갖고 페소로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자, 이러면 오더북에 대해서는 대충 이해를 하셨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리고 이 셀 주문과 바이 주문의 사이, 이 벌어진 차이만큼을 스프레드라고 부릅니다. 제가 자꾸 스프레드 하는데 이 갭의 차이를 스프레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 납작콩해 갖고 잘 안 보이는데 한 이쯤이랑 이쯤에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자, 요거 있죠? 지금 셀 주문에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적혀 있는 거에 5.88 돼 있죠? 그리고 바이 주문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사겠다고 한 게 5.84죠? 그러면 보세요. 저 스프레드가 0.68로 돼 있잖아요, 지금. 스프레드는 어떻게 계산해서 나오냐면은 셀이 5.88이죠. 그리고 사겠다는 지금 가장 가격 높은 게 5.84죠. 이걸 나누기 하면 나옵니다. 나누기 해갖고 빼면은 돼요. 자, 반대로 나누죠. 5.84 나누기 5.88 하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를 반대로 뒤집으면 돼요. 보여드릴게요. 1에서 이만큼 빼면 됩니다. 그러면 0.0068 나오죠. 이거 퍼센트 단위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게 100분의 1이 돼 있는 거라는 거죠. 퍼센트 단위이기 때문에. 이거요. 좀 헷갈리실 수도 있어서 직접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1%는 뭐죠? 0.01이에요. 근데 이거 퍼센트지 단위인데 0.68이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게 맞죠? 0.0068이라는 얘기죠. 소수로 표현을 하면. 자, 스프레드는 이렇게 계산해서 나옵니다. 이거를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자, 이제 본격적인 설명을 드릴게요. 이 오더북에 대한 이제 필요한 지식, 핵심 부분을 설명을 드렸으니까. 엑스라피드의 효율성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오더북을 활용하는 게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달러에서 빗소로 와갖고 페소로 바꾸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쪽을 쓸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빗소로 XRP를 보낼 거고요. 그걸 페소로 바꿔서 즉각적으로 쓰기 위함이죠. 컨버팅해서. 이쪽에 오더북을 쓸 거예요. 왜냐면 이쪽이 XRP를 팔아서 멕시코 페소를 제공해줄게 하는 마켓메이커 주문이잖아요. 그죠? 여기로 이동시킨 XRP를 이 주문에다 팔면은
멕시코 페소로 바로 유동성을 공급받을 수 있겠죠. 예, 이 주문을 쓰겠죠. 자, 이쪽을 쓸 거고요.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해볼게요. 비트 스탬프에서는 어느 쪽을 쓰겠죠? 비트 스탬프는 이쪽을 쓰겠죠. 예, 달러를 집어넣어갖고 XRP를 바꿀 거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 화면은 빗소의 오더북이지만 설명을 위해서 그냥 이게 설명상 가정을 할게요. 이쪽이 지금 비트 스탬프의 오더북이다. 살게 바이 주문의 오더북이라고 하면은 이쪽 주문을 이용해서, 이쪽은 XRP를 홀더하고 있는 마켓 메이커들이잖아요. 그래서 달러를 주면은 내가 제시한 가격에 교환을 해갖고 너한테 XRP를 줄게 이거잖아요. 그죠? 이쪽을 활용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 효율성은 어디서 나오냐면 결국에 보세요. 비트 스탬프에선 최대한 이쪽 아우 왠지 잠깐 반대로 설명한 것 같은데 잠깐 헷갈렸네. 잠깐만요. 순간 멍해지는데요. 잠깐만요 여러분들. 거꾸로 얘기를 했나? 거꾸로 얘기했어요. 죄송해요. 거꾸로 얘기했어요. 순간 생각을 해보니까 거꾸로 얘기했네. 이쪽을 써야 되죠. 이쪽을. 이쪽을 써야 되죠. 제가 착각했어요. 이쪽에 XRP를 팔겠다는 거니까 비트 스탬프는 이쪽을 써야 되죠. 뭔가 설명하고 나서 이상하다 생각을 해보니까 반대로 얘기했네요. 이쪽을 써야겠죠. 이쪽이 XRP를 팔아서 법정화폐로 바꿀게 쪽이잖아요. 제가 거꾸로 설명드렸어요. 그러니까 비트 스탬프는 이쪽을 써야겠죠, 당연히. 이쪽은 XRP를 판다는 거니까. 제가 잘못 설명드렸죠. XRP 팔아서 법정화폐로 바꿀 게니까 비트 스탬프는 이제 달러를 받겠다는 거죠. XRP를 주고. 그러니까 이쪽을 쓰겠죠. 비트 스탬프는 반대로 여기는 이쪽 오더북을 쓰겠죠. 보시는 것처럼 이쪽 빗소에 페소로 XRP를 살게 미리 주문 걸어놓은 거에 XRP를 넘기고 페소로 바꾸겠죠. 이쪽을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비트 스탬프의 스프레드, 이쪽 셀 오더 쪽 스프레드가 최대한 이쪽에 받쳐져 있고, 그리고 반대로 빗소의 스프레드, 이 산다 주문 마켓 메이커가 걸어놓은 게 최대한 이쪽으로 붙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양쪽을 활용하는데 이 갭이 최대한 적을수록 효율성이 증가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보세요. 예를 들어 설명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새로 하나 오더북을 그릴게요. 자, 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이 상태에서 그릴게요. 자, 만약에 설명을 위해서 제가 이쪽에다가 오더북을 새로 하나 그릴게요. 근데 요 가격이 달러 기준으로 그냥 설명할게요. 한 1.1 그리고 이쪽이 0.9. 지금 설명을 위해서 편의상 달러로 모든 걸 표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우니까. 지금 설명은 사실상 스프레드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기에 지금 이렇게 오더북을 제가 가정해서 그린 거고, 가격 역시도 가정을 하는 거죠. 복잡하게 이거를 페소로 굳이 표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페소, 여기 가격에 있는 페소가 몇인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달러로 전환했을 때 이 정도 된다 라고 설명을 하면 굳이 페소로 바꿔서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달러로 표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쪽 비트 스탬프의 오더북 1.1에서 사게 되고 XRP를, 그리고 그 산 거를 보내갖고 멕시코 이제 빗소에서 0.9달러 가격 정도 되는 이 지점에서 이 주문을 통해서 XRP를 팝니다. 그러면은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애초에 여러분들 1.1달러를 송금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여기서 사겠죠. 1.1달러 사갖고 여기로 보내겠죠. 그래서 여기 가장 높은 가격 쳐주는 여기에서 팔겠죠. 그럼 개당 0.9죠. 근데 1.1달러를 보낸 거면 이쪽에서 딱 한 개를 샀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빗소로 넘어오고 빗소에서
그 한계가 0.9달러에 매각되니까 결국에는 0.9달러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부분을 잘 보시면은, 자, 스프레드 계산을 해볼게요. 아까 스프레드 계산 어떻게 했죠? 요거 나누기 요거 한 다음에 1에서 빼면 되겠죠? 자, 지금 케이스, 지금 상황 설명 든 거를 스프레드 계산해 볼게요. 0.9 나누기 1.1. 자, 이 정도거든요? 이거를 1에서 뺍니다. 1 빼기 요거. 그럼 스프레드가 0.18이거든요? 이거는 0.0068이죠. 소수로 표현했을 때. 퍼센테이지는 0.68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0.18%거든요? 여러분들 1.1에다가 곱하기 0.18 하면은, 예, 그 손해보는 금액만큼 나와요. 이만큼이 증발하죠. 그래서 만약에 반대, 0.18의 반대인 0.818이 이거를 곱해버리면 실제적으로 엑스라피드 효율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1달러 보냈을 때 곱하기 0.82828282 이거였죠? 예, 그러면 거의 0.9달러 나오죠. 지금 제가 상황 예를 든 거. 그러니까 이 스프레드가 거의 효율성이 돼요. 만약에 1달러를 보내려고 할 때 스프레드가 지금처럼 0.18이다. 그러니까 18%다. 스프레드가. 그럼 그만큼 금액을 이제 마켓메이커들이 갖고 가는 거예요. 그 차이가 발생해서 그 수익을 갖고 가는 거죠. 차익만큼. 그거를 마켓메이커가 갖고 가고, 이 마켓메이커 유동성을 이용한, 엑스라피드 고객이 그만한 대가를 마켓메이커한테 넘기고 그만한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당연히 줬으니까, 스프레드를 활용했으니까 그쪽으로 넘어가겠죠.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스프레드가 낮으면 낮을수록 엑스라피드 쓰는 고객이 마켓메이커한테 지불하는 그 대가는 낮아지고 원래 보내고자 하는 금액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낮아질수록 효율성이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되시죠? 요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엑스라피드 하면은, 자, 엑스라피드 하면은 수수료 좀 뎁스 있게 들어온 거예요. 이 트레이드 수수료만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넘어오는 XRP 레저상에서 트랜잭션 코스트. 하지만 트랜잭션 코스트는 되게 미비하다. 거의 없는 돈이나 다름없다. 왜냐면은 XRP가 개당 100만원일지라도 이건 10원밖에 안 된다. 100만원일 때에도. 그렇기 때문에 100만원도 안 되는 지금 금액에서는 거의 의미 없는 0.00 뭐 1원 뭐 이런 식이거든요. 의미 없는 금액이죠, 거의. 예, 그래서 상관이 없다. 이거는 있으나 마나하다. 미래에도 거의 있으나 마나한 금액이죠. 그래서 요 두 부분을 집중해서 얘기를 했는데, 요거 말고도 사실은 요거 마켓메이커들 스프레드에 지급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이제 0.68이죠. 보시면은. 그래서 이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요 수수료 측정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엑스라피드 쓸 때 엑스라피드 파트너 거래소와 리프사와의 계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레이드 수수료를 일반인들한테 적용하는 그 트레이드 수수료를 적용할지, 아니면은 실제적으로 엑스라피드에 쓰이는 거는 좀 별개의 수수료 정책을 적용할지는 이들만이 알고 있어요. 리플사, 엑스라피드 파트너 거래소들 계약한 그 당사자들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수수료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야지 거래소가 먹고 사니까요. 이거를 제공하는 대가가 이제 거래소도 뭔가 먹는 게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수수료는 있을지언데, 그 퍼센테이지를 어떻게 적용할지는 이들만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과 더불어서 이 스프레드, 이게 바로 마켓메이커가 벌어들이는 수익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마켓메이커도 이 거래소 플랫폼에서 트레이드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SBI VC라던가 코인베이스 프로, 코베 프로, 얘네들은 오더 주문, 마켓메이커의 메이커 주문 할 때는 얘네는 수수료를 전혀 안 받죠. 특히 SBI VC 같은 경우는 그냥 오더북을 이용하는 수수료도 안 받죠. 거기는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없어요. 아예 없어요, 이거는. SBI VC, 그래서 제가 엑스라피드를 위한 거래소라고 왜 자꾸 얘기를 하는지 여기서 드러나죠. 효율이 최대로 극대화되는 거예요. 이 수수료가 없어요, SBI VC는. 코베프로는 마켓메이커만 수수료 안 받고 SBI VC는 요것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엑스라피드 이용하는 고객한테 수수료를 안 받습니다. 트레이드 수수료를. 마켓메이커도 안 받고요. 그러니까 제가 SBI VC 같은 경우는 정책상 엑스라피드 썼을 때 효율이 극대화되는 곳이라고 그래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알아두시면은 이제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머니그램이 엑스라피드를 쓰기 시작했고 이제 곧 앞으로 더 나가면은 엑스라피드 쓰는 그런 리프사의 고객들이 더 등장을 할 텐데, 그렇게 엑스라피드 쓰는 고객과 쓰지 않는 고객 간의 이런 송금의 효율을 비교할 때 기본적으로 이런 걸 알아두셔야지 지금 현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지금 효율성은 극대화됐는데 엑스라피드 쓰는 고객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 그래서 우리는 저렴하게 엑스라피드 때문에 송금은 되지만 여전히 고객들한테 돈은 많이 받겠다. 기존에 벌던 거 플러스 엑스라피드를 통한 절감된 비용까지도 우리가 수익으로 가져가겠다 하는 데는 고객들한테 비용을 그대로 높게 요구를 하겠죠. 당연히.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엑스라피드 효율성이 떨어져서 비싼 게 아니라 엑스라피드 쓰는 고객이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비싼 경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 상황 파악하는데 이런 걸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런 걸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설명을 쭉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실제적인 트래픽 확인한 거, 이런 부분들은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로직상으로는 돌아가요. 그래서 체크가 되는데 지금 안 된 게 뭐냐면 일반인들도 보기 쉽게 그래프로 표기되고, 그리고 데이터를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짜임새 있게 누적시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아직 구현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구현되면 어제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와서 지금 엑스라피드 볼륨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볼륨들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데일리 볼륨이 어느 정도 돼가는지, 얼마나 쌓여가는지, 추세는 어떤지, 점점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이 점은 참고하세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왠지 목이 아프다 했는데 40분 동안 얘기를 했었네요. 잠깐만 쉬었다가 나머지 소식들 설명드리고 Q&A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여러분들. 자, 이어서 오늘 소식들 마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도록 하시죠. 자, 페드로 달러, 이거 PDX 어디가 만든 건가요? 저 재단도 모르겠는데 스테이블 코인 관심 없어서 PDX 코인 하면 나오나요? 어디가 만든 거죠? 어디 봅시다. 요건가? 마크가? 이더리움 플랫폼. 뭐야, 중국 놈들이야? 왜 짱깨가 보였죠, 순간? 뭔가 이상한데? 자,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니까 이거 뭐 바이러스 아니겠죠? 왠지 낚이는 느낌이 되게 강하게 드는데, 이거 봐도 되는 건가? 이거 무시무시한데 이거? 좋아요. 중국 사람 많네요. 뭐야 이거? 페드로 아니구나. PDX는 또 다른 거네. 잘못 찾아왔죠? 죄송합니다. 잘못 찾아왔어요. PDX 코인 페드로 달러 맞는데? 그냥 페드로 달러라고 쳐야 되더라고요. 이거 맞나? 페드로 달러 진짜 어디에서 들어본, 이거 뭐야 이건 또. 이거는 음악하는 양반이죠. 닉네임이 페드로 달러인가봐요. 페트로? 페트로구나. 페드로가 아니네. 죄송해요. 페트로. 페트로 달러. 공식 사이트가 어딘지 배지도 않네요. 자, 이거 외환시장 마켓인 것 같죠? FX 막 붙은 거 보니까. 여기서 좀 자료를 보죠. 페트로 달러. 페트로 달러는 누가 만든 건데? 어디서 만들었는지 얘기가 안 나오네?
여러분들 얘네 사이트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페트로달러 재단? 얘네 재단 주소가 안 보이네. XPD 찾았다. 여기에 나와 있겠지. 자, 요거 페트로달러 제대로 찾았네요. 자, 요건데, 이거 아니, 스테이블 코인 맞아 이거? 스테이블 코인이 아닌데 이거 가격이. 여러분들 얘 가격이 1달러가 넘어요. 27,000원이네. 27원이네. (27원이야) 27원. 아니 이거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잖아 이거. 왜 페트로달러 달러 왜 붙인 거야 도대체? 심지어 마이닝이에요. 마이닝. 기반은 마이닝입니다. 이 설명에 따르면 여기 써있죠. 사용자들은 제너레이트 XPD 페트로달러를 생성할 수 있다. 마이닝을 통해서. 이거 뭐야 얘네. 자세히 볼 필요가 없는 것 같네요. 볼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자, 어쨌든 얘네는 지금 보신 것처럼 공식적으로 이렇게 문서상 이렇게 돼 있나봐요. 엑스라피드 엑스커런트 쓰겠다고. 그러니까 본인들의 만든 이더리움 기반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여기 써있죠. 2019년 8월 6일날 여기 이더리움 위에서 라이브 들어갔다고 하죠. ERC 토큰입니다. 결국에는 토큰인데 라이브 들어갔다고 하죠. 아까 보신 PDX 코인이라고 이름도 똑같고요. 근데 스테이블일 줄 알았어요. 저는 솔직히 달러라고 붙어있길래 처음 보는 거라서 그냥 달러라고 붙어있는 순간에 이 녀석은 스테이블이겠구나 했는데 제가 너무 방심했네요. 너무 순진무구했다. 알고 보니까 스테이블 아니었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마이닝하는 POW 계열의 크립토 커런시입니다. 이더리움 베이스고, 그리고 이 친구들이 8월 6일날 라이브로 들어갔는데 이 친구들 공식 문서상에 엑스커런트와 엑스라피드를 쓰겠다고 선언이 돼 있다고 해요. 그냥 이거 수합할 때 이 기술들을 쓰겠다고 하는 거죠. 근데 크게 의미를 두지 마세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거의 의미 없는, 되게 인기 없는 순위권 밖에 있는 암호화폐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이런 일이 있구나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HJ님 오늘 트위터에 좋은 기사를 링크를 주셔갖고 저도 리트윗 했는데 보면은 우리나라 해외 송금이 연간 규모가 20조 원이래요. 그래서 여러 농협 같은 경우도 지금 웨스턴 유니언 송금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그리고 국민은행은 뭐 어쩌고저쩌고. 지금 은행들 그리고 핀테크까지도 이 연간 20조 원 되는 해외 송금 시장에 되게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 번쯤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링크를 드렸고요. 한 번쯤 봐보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밸리데이터 UNL 리스트에 2개가 추가됐어요. 이 블랙데몬이라는 곳이랑 그리고 비트루.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비트루라는 XRP의 친화적인 거래소가 UNL 리스트에 들어왔습니다. 이 친구들 둘 다 밸리데이터를 돌리니까 들어왔겠죠. 그래서 리스트는 보시면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총 33개입니다. 33개인데 이 중에 리프사 돌리는 거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뭐 이렇게 보이시죠? 이 친구들의 퍼센테이지로 따졌을 때 지금 현재 21.2%라고 합니다. 아마 여기에서 리프사 거 2개를 줄이면 이제 리프사가 얘기한 그 분산화 과정 그 로드맵에 따르면 저런 식으로 2개 추가되면 1개 빼는 건데 그동안 리프사가 추가됐을 때도 안 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못 뺀 걸 감안해서 1개를 더 뺀다, 이번에 2개를 뺀다 하면은 아마 20% 미만까지 떨어질 거예요. 떨어질 겁니다.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이 퍼센테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자,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 퍼센테지에 따라서 이제 리프사는 영향력이 없다. 전혀 없다. 리프사는 전혀 영향력이 없다. 이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은 리프사는 이 XRP 레저상에서 밸리데이팅, 그러니까 트랜잭션이 맞고 안 맞고 영향을 미치는 거, 거에 따라서 이제 뭐 분산화됐다 또는 중화됐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리프사는 거기에 관여를 전혀 못한다는 얘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얘기는 탈중앙화 완벽하게 됐다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리프사가 개입할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자,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께 몇 번 얘기했지만 밸리데이터들이 갖는 특권이 있습니다. 밸리데이터들이 몇 번 설명을 드렸죠. 밸리데이터는 기본적으로 트랜잭션, 어떤 XRP 이동이나 여러가지 XRP 레저상에서 이게 발생했을 때 이게 정상적인 건지를 검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트랜잭션들만 리플로드라고 하는 원장을 기록하는 서버에 기록하도록 도움을 주는 게 바로 밸리데이터들의 역할이죠. 그죠? 자, 기본적으로 이걸 위해서 움직이지만 또 하나의 역할이 있습니다. 두 번째 역할, 많이 말씀드린 투표. 뭐 할 때 투표를 합니까? 기능 추가 또는 기존의 기능이 수정되는 거 또는 삭제되는 거에 대해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 권리를 갖습니다. 그래서 밸리데이터들이 80% 이상을 동의해줘야 이게 반영이 될 수 있거든요. 요 기능도 담당을 합니다. 밸리데이터들이. 그렇기 때문에 컨센서스를 담당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렇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트랜잭션만 검증하는 게 아니라 컨센서스는 이 안에서의 룰이거든요. 당연히 기능 추가나 기존에 기능 있던 룰에 대한 수정 또는 삭제까지도 본인의 의사를 이제 투표로서 반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컨센서스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표현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80%라고 말씀을 드렸죠.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왜 리플사가 20% 미만으로 그 밸리데이터들 그 숫자가 20%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완전 탈중하다, 리플사가 단 하나 코딱지만큼도 관여를 할 수가 없다, 컨센서스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부분에 있는 거죠. 이게 20% 미만으로 리플사에 보유한 밸리데이터 퍼센테이지가 떨어진다는 거는, 즉 리플사를 제외한 나머지 밸리데이터들이 리플사 없이도 뭔가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플사가 뻘짓하면은 리플사를 바로 응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보다는 솔직히 리플가들이 많이 걱정을 해주는 게, 저희를 위해 많이 걱정해주는 게 거죠. 리플 안티들이. 바로 추가 발행. 이 끝나지 않는 떡밥, 추가 발행. 자, 추가 발행하려면 컨센서스상 동의가 돼야 되거든요. 왜냐면 소스 코드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이 안에서 XRP는 딱 1000억 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거를 바꿔야 돼요, 전면적으로. 그럼 당연히 밸리데이터들의 투표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만약에 리플사가 제안했습니다. 야, 2000억 개로 하자. 그러면은 밸리데이터들이 이런 미쳤나 1000억 개를 더 만들어서 소유를 하시겠다? 절대 안 돼. 그거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 되겠죠. 왜냐면 80% 이상의 리플사가 아닌 밸리데이터들이 존재하면 다 X 던지면 되잖아요. 솔직히 지금도 추가 발행 못하죠. 리플사가 20% 넘지만 21.2%잖아요. 80%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신들이 돌리고 있는 밸리데이터들을 전체 찬성을 시키더라도 나머지 60%, 약 60%의 동의가 더 필요해요. 택도 없겠죠. 근데 지금은 아예 택도 없는 겁니다. 그냥 리플사를 오히려 왕따시키고 리플사한테 불리한 조건 변화, 룰의 변화를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극단적인 예로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리플사 에스크로 보유 물량 있죠. 지금 한 505억 개 정도 되거든요. 이거를 리플사를 따시키고, 야, 이거 전체 소각.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진짜 이런다는 게 아니에요. 이 밸리데이터들의 투표 권한이 어느 정도의 파워를 갖는지에 대해 좀 말씀드리고자 그 로직을 설명드리기에 그냥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드리는 거예요. 임팩트 있게 여러분들이 이게 밸리데이터들의 투표가 정말 어떤 영향력을 갖는지에 대해 쉽게 알리고자 그냥 극단적인 예일 뿐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전체 소각, 밸리데이터들이 80% 오케이.
그럼 진짜 소각이 될 수 있어요. 가능해요. 왜냐면 얘네가 이 XRP 레저의 룰을 규정하는 쪽이거든요. 예. 소각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도 소각이 가능해요. 근데 이거는 논리적으로 가능한데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서요. 밸리데이터들이 이런 소각 문제를 두고 진짜 이렇게 말처럼 쉽게 소각을 결정할 수 있을까? 저는 안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우리 실생활에서도 판결, 그러니까 뭐 재판 가면은 판결, 뭐 판례 이런 것들 얘기하잖아요. 실제적인 예죠. 똑같은 이슈에 대해서 예전에 법원에서 이렇게 판결했다고 하면 그거를 많이 차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대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만약에 이런 이슈가 떠올라서 밸리데이터들이 뿔 받아갖고 리프사 거 에스크로 500억 개 소각시켰다고 봅시다.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머니그램도 있죠. 머니그램도 있고 뭐 그 밖에 메이저 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 산탄데르 이런 친구들이 리프사의 솔루션 쓰고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 느낌으로 보겠나요? 야, 이거 믿고 써도 되냐? 밸리데이터들이 폭정을 일삼네? 야, 이 밸리데이터들이 우리가 만약에 XRP 뭐 보유하더라도 얘네가 막 이런 식으로 규칙 바꾸고 막 해버리면은 야, 이거 뭐 있던 게 없어지고 없던 게 생기고 뭐 이거 난리도 아니네. 이 컨센서스를 믿을 수 있을까? 오히려 의심의 눈초리로 볼 겁니다. 그지 않겠어요? 예. XRP 레저의 기본 아키텍처가 날아가는 거예요. XRP 레저의 기본 아키텍처는 많이 말씀드린 디터민에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번역하면 결정론적 뭐 이렇게 번역이 될 텐데 이걸 한글 단어로 딱 정확하게 설명할 만한 거를 제가 못 찾아서 어떤 단어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롤백이 안 되는 거예요. 디터민하다는 거는 롤백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한번 발생한 거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정상적으로 발생했다고 판단되어지는 거는. 근데 기본 철학이 여기에서 시작돼서 비트코인 뭐 해킹당하고 그러면 롤백 하느니 뭐 하느니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XRP는 그게 안 되거든요. 물론 그것 때문에 이런 뭐라 해야 될까 피해자라던가, 그러니까 물론 리플사나 다른 XRP 구성원들이 뭐 그 사람 피해보게 만든 건 아니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사람도 본의 아니게 피해를 받았지만 또는 뭐 실수로 그런 피해를 받았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구성원들이 그 사람을 해킹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롤백이 안 돼서 좀 이제 피해자 구제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사실상 기본 로직상에는 이게 사실 적합하죠. 금융 쪽에서는. 만약에 돌릴 수 있거나 조작이 가능하다면, 특히나 디지털인데 이거 누군가가 누구 맘대로 생성하거나 없앨 수도 있고 그러면은 누가 믿나요? 블록체인의 기본 철학이 바뀌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런 디터민한 성격을 결정을 했는데 XRP 애초에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밸리데이터들이 뭔가 막 소각시키고 그러면 믿고 쓰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제 생각에는 아마 스스로 멸망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사실에 대해 밸리데이터들 운영하는 사람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여기에는 뭐 그냥 개인뿐만이 아니라 엔티티 데이터 대기업들도 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들어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대학교 대학교라고 할게요. 그냥 전 세계에 있는 대학교들 몇 개가 추가되어 있죠. 고려대도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발생하는 건 거의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벌리지는 않을 거예요. 누군가가 제안을 하더라도 아마 투표할 때 다 거절할 거죠. 반대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이렇다는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설명을 위해 예를 드린 것보다 밸리데이터들의 투표 관련돼서 좀 포인트를 보셔야 되고, 그런 80%라는 기본적인 로직이 있기 때문에 리플사의 보유한 밸리데이터의 퍼센테이지가 20% 미만으로 내려가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이다. 완벽하게 탈중앙화됐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설명을 드리죠. 또 오늘 어떤 소식이 있었냐면요. 요것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제 그 리플사의 이 글로벌 거버먼트, 각 나라에 있는 정부들과 협력하는 업무를 담당한 이 미셸이라는
미셸 본드라는 이 아줌마, 최근에 들어온 아줌마죠. 이 아줌마가 이제 영국에 있는 금융감독청, 예, 이 뉴스를 링크를 다시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 뭐냐면은 XRP를 여기에 언급을 했죠. 저는 이게 되게 기특하다고 보여져요. 요 부분. 리프사가 얘기했으려나요? 영국 금융감독청도 맨날 리플이라고 불렀는데 이번에 XRP라고 딱 찍었어요. 아이 착해라, 잘했어. 그리고 더불어서 중요한 건 이 부분이죠. Unregulated Crypto Asset으로 명명했죠. 그 가이던스 관련해서 그때 우리 같이 봤었잖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죠? 시큐리티가 아니다. 토큰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시큐리티 토큰 아니다, XRP는. 그리고 익스체인지 토큰이고 유틸리티 토큰이다. 그렇게 정의를 했죠. 시큐리티가 아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셸 본드는. 그러니까 사실 미국한테 뭐 하고 있냐 그 얘기죠. 영국에서는 이렇게 클리어하게 해주는데, 야 미국 뭐하니? 듣고 있니 미국? 너희도 빨리 클리어하게 좀 정리를 해봐라. 이런 얘기를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런 트윗을 남겼었고요, 미셸 본드가. 그리고 이 다이크 아줌마, 이 사람 페이스북에서 원래 근무했던 사람인데 리플사로 스카우트 됐죠. 이 페이먼트 관련된 전문가고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식으로 커리어를 갖고 이제 리플사에서 근무를 하는데, 이 사람 인터뷰 때 지금 대학교에서 인터뷰하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토탈 볼륨 늘어나고 있다, 참여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도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확인됐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를 디테일하게 보진 않을게요. 그리고 머니그램이 이 웹페이지를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개편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한번 놀러 가볼게요. 또 맛집은 탐방을 해야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바뀌었네요. 아시아, 뭐 한국도 있겠죠 당연히. 코리아 안 보여. 우리나라, 소스 코리아, 한국어. 한국어도 지원을 하네요. 이렇게 보이네요. 그러니까 지역을 따라서 이런 식으로 그 나라의 언어로 지원하는 페이지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거 송금을 보내고 받는 방법 안내를 하네요.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편을 했다고 합니다. 약간 이거는 서비스적인 차원의 개편이죠. 그래서 확실히 최근에 투자를 받아서 그런지 돈을 쓰기 시작하는 게 보이긴 하네요. 요즘에 이 주식도 되게 상승세라고 들었거든요, 머니그램. 열심히 하고 있네요. 자, 여기까지, 이것까지도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자, 제가 이방카 지갑이 한때 유행했을 때 설명드렸었잖아요. 제 지갑을 빌 클린턴 시크릿 지갑이라는 이름을 넣어놓고, 그 이름은 다 아무나 집어넣을 수 있는 거다. 여러분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문에 속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또 그거를 재탕하고 있죠. 해외 커뮤니티에 이 사람 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 재탕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페더럴 리저브, 방코 산탄데르,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 스탠다드 차르르, 그리고 포스트 네이션 뱅크, 뱅크 오브 도쿄은행이라는 것도 있나요? 어쨌든 간에 이런 네임만 보고 또 흥분해갖고 또 막 하트 날리고 난리도 아닌데,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어요. 안 봐도 됩니다. 이방카 지갑 뿐만 아니라 저는 트럼프 지갑도 만들 수 있어요. 이거 보지 마세요. 이거 의미도 없는 거. 이런 게 아직도 먹힌다는 게 참 안타깝네요. 이런 이런 날조 정보가 먹힌다는 게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거는 잘못된 정보이기 때문에 안 보시면 됩니다. 믿고 걸으시면 돼요. 이런 거는. 자, 그래서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까지 해서 오늘 쭉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거의 1시간 동안 왠지 목이 아프다 했어. 잠깐만 20초만 쉬었다 또 갈게요. 잠깐만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Q&A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어갈게요.